렉처링을 이제 이미지화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걔냐, 디스? 그게 no, yes. 근데 제 질문이 약간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허깅 페이스라고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허깅 페이스라는 오픈 AI 데모들이 있는데 잠깐 비디오 트랜스포머를 잠깐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비디오 트랜스포머에서 우리가 뭐 인풋으로 끌어놓을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페이스튼 영상을 끌어놓겠습니다. 그럼 비디오에서 클래식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를 분류를 하는데 이 비디오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크리켓 쇼트다 라는 것들이 이제 보이죠. 그리고 이 영상이 계속 재생되면서 영상을 재생하게 되면 이 영상에 맞춰서 이게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한 영상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데모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주로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보시면서 느낀 것들이 뭔가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이식하는가 라는 관점들을 먼저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 그 이미지 처리를 어떤 식으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습할 것들을 미리 간단하게 그냥 예제로 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이게 비틀즈가 이제 걸어가는 유명한 그 그림이죠.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에서 어떤 거가 퍼슨이고 어떤 거가 차고 뭐 이런 것들인지 물체를 인지하는 거죠. 인지를 하고 이거 야구를 하는 어떤 사진이죠. 사진에서 얘네들이 어떤 것들을 인지하는지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것들을 실습으로 추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오늘 강의 자료를 먼저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는 요 화면이고요. 전체 화면 모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네, 뭐 반응도 없으시. 재밌다고 하시면 재밌다고 하셔도 되고, 네, 하셔도 되고. 이미지와 비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이제 졸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교수님들은 주로 이제 시프트 서프라고 해서 이 비전 딥러닝 전에 이제 이미지 처리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거,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이 레벨 언더스탠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 레벨 언더스탠딩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시프트랑 서프랑 뭐 호거라든지 이런 것들, 호거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은 패턴 리코그니션이라는 거에 기반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얘가 하이 스레졸드 디텍션이냐 로우 스레졸드 디텍션이냐를 가지고 스레졸드 레벨을 조정하면서 그 이미지에서 어떤 특징들을 추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의 특성을 그래서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사과를 봤어요, 여러분이. 엄마 사과 갖다 줘 하는데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사과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귤을 가져오셨는지 사과를 가져오셨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죠? 단박에? 그냥 사과를 라고 하니까 사과라고 하는 거죠. 사과를 알고 있으니까 사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과를 모르는 컴퓨터에게 사과로 인지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지의 특성, 사과의 특성은 봤을 때 노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친구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둥글다는 어떤 특성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꼭지 모양으로 얘는 방울토마토잖아요. 방울토마토 꼭지와 사과꼭지는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사과라는 것들이 몇 개인지를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멀티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그 오브젝트가 몇 개가 있는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멀티 카테고라이제이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미지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지의 특성을 알려면 바로 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야 되고 패턴 리코그니션을 해야 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것들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돼서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미지의 특성.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아실 텐데 우리가 모델을 설계할 때 인풋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 그 인풋을 잘 반영할 수 있게 모델을 설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델로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떤 출력값들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우리가 그거를 실제 어떤 생활에서 녹여서 그 딥러닝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인풋 아웃풋을 어떻게 잘 모델에서 산출될 수 있게 아웃풋이 산출될 수 있게 하고 인풋을 어떻게 잘 모델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 살펴봤지만 영상의 뭐 화질 개선이나 이미지 노이즈 리무브라든지 이미지 노이즈 캔슬링 이런 다양한 것들 그리고 뭐 이미지 리코그니션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서 영상을 어떻게 획득을 하는지에 대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피사체가 있으면 렌즈를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서 사진 파일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데 픽셀 단위로 여러분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행렬 단위로 연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히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이제 예제 같은 것들 콜랩에서 수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될 수 있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픽셀이 바둑판 모양의 격자에 나열되어 있다 있는 형태다. 자, 그럼 바둑판 모양이라는 건 뭐냐? 그럼 매트릭스라는 거죠, 이 차원의 2D 디멘전 매트릭스, 뭐 1D 디멘전 매트릭스.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고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레드, 그린, 블루 형태로 그렇죠?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필터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딥러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사용되는 좌표계 이거를 다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상의 크기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W by H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VGE 또는 HD 팁의 TV 여러분들 TV 보잖아요. TV라든지 이제 컴퓨터 모니터에 대한 해상도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해상도를 설정을 하실 때 보통 가로 픽셀 곱하기 세로 픽셀이에요. 1020, 1080, 1920, 1080이라는 게 가로 픽셀 곱하기 세로 픽셀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픈CV나 행렬로 이미지를 연산하거나 다룰 때는 행렬은 아시다시피 행의 크기와 열의 크기 순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행의 크기, 열의 크기는 뭘 의미하냐면 M 같은 경우가 세로 크기, N이 가로 크기라는 거죠. 약간 앞뒤가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with state인데 state with로 연산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장표를 끊겨서 들리시나요? 다른 분도 혹시 끊겨 들리시나요? 혹시 그런가요? 잠시만요. 살짝 끊기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제가 유선으로 지금 연결해 놨거든요. 혹시 이럴까봐 무선이 아니라 유선으로 끊겼는데 네, 자료는 제가 이제 강의 끝난 후에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유선으로 지금 연결된 상태라서 네 다른 분들은 다들 끊기시면은 제가 좀 제 앞으로 좀 이게 좀 마이크를 옮겨볼게요.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영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흑백 영상인데, 흑백 영상의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밝기 정보가 없고, 밝기 정보를 이제 256, 흑과 백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필터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트루 컬러 영상일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레드, 그린, 블루에 그러니까 256 곱하기 3승계라는 게 이제 우리가 레드, 그린, 블루의 필터를 3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256의 3승의 색상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픽셀 같은 경우는 영상의 가장 기본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값의 범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왜 알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강의를 들으면 많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레이스케일 영상에서 하나의 픽셀이 이제 256개다라는 건 0부터 255 사이의 정수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0은 가장 어두운 밝기, 255는 가장 밝은 밝기인데 왜 이게 필요하냐? C나 C++에서 언사이드 캐릭터로 1바이트를 표현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numpy.unit base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를 알기 위해서 요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0부터 255, 266개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256개를 가져야 되느냐? 얘를 우리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형을 쓰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영상에서 픽셀 값의 분포를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부분의 픽처를 이렇게 확대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값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영상과 컬러 영상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필터가 3개라는 얘기죠. 컬러 영상의 경우 블루, 그린, 레드. 필터가 3개면은 그만큼 어떻죠? 필터를 학습할 때 복잡도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모델링할 때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는 입장에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화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거기까지 이해가 확장되는 부분이죠. 제가 얘기를 드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계속 왜 그래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한강같은 연휴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한 시간 2시간씩 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 크기를 분석할 때 그레이스케일 영상 가로 크기, 세로 크기 바이트, 트루컬러 영상 가로 크기 곱하기 세로 크기 곱하기 3 바이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픽셀의 크기를 바이트 크기로 변환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그레이스케일 영상인데 512 곱하기 512. 그러니까 요 바이트 수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필터가 3개가 붙은 거죠. 그래서 1920, 1080 곱하기 3. 그래서 이만큼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프레임별로. 20ms 단위로 프레임을 자른다고 하면은 1초에 어마어마한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딥러닝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 딥러닝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있었는데 딥러닝을 쓰지 못한 이유가 이런 컴퓨테이션 코스트 대용량의 연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검증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점점점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의 연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이 각광받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BMP, JPG, GIF, PNG로 나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떤 파일로 모델링을 해야 되냐 어떤 파일로 딥러닝 모델링을 하는 게 좋냐라는 것들을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자, BMP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BMP 같은 경우는 픽셀 데이터를 압축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해요. 그 용량이 커요. 그리고 JPG 같은 경우에는 손실 압축을 해요. 용량이 작아요. 그죠?
GIF 같은 경우는 256 색상 이하의 영상을 저장하고 화질 열화가 심해서 무선실 압축이긴 한데 약간 움직여요. PNG 같은 경우는 무선실 압축이고 알파 채널 투명도를 제외하고 이 네 가지 파일 중에 가장 딥러닝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일 형태는 뭘지 한번 맞춰보세요. 채팅창으로 한번 좀 주시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 듣고 계신지 제가 확인 차원에서 JPG, PNG, JPG, JPG.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라고 하면은 그냥 사지선다형으로 하나를 딱 찍으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딥러닝 모델을 직접 만들 때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뭘 고려해야 되냐면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그리고 POC인지 실제 구축인지. 그러니까 POC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를 사용할 때도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게 없는데 그게 뭐냐면 각각의 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도면에 적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빨리 모델링을 해야 된다. 빨리 모델링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어프로치라든지 검증을 해야겠다 하면 JPG를 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 필드에서 많이 활용하고 이거 실제 필드에서 아주 정교하게 모델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PNG를 많이 쓰는 형태거든요. 근데 GIF나 BMP는 많이 쓰이진 않고 있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뭐냐면은 그 사지선다형의 문제 하나를 찍으라고 하나만 찍으신 그거를 한 번씩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확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채팅창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잘 듣고 계시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영상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인식이란 뭐냐? 자, 딱 보면 이제 영상 인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인풋 이미지로 피처 익스텐션 해서 클래시 파이어를 해서 뭐 클래스 프레딕션 하고 뭐 시프트 서브 호그 LBP 나오고 클래시 파이어로는 SVM 베이즈한 뭐 부스팅 뉴럴렛 나오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딱 볼 때 솔직한 얘기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제가 화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뭐냐? 도대체 뭐냐? 근데 아까 그 장표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피처 일스트레이션과 잠깐 그 장표 잠깐 공유해드리면 그 장표에서 되게 잘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인풋 이미지를 통해서 피처 익스텐션과 클래시파이어를 했다가 결국에 딥러닝으로 엔드투엔드 모델이 됐다. 이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그 샘플 코드를 보려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피처 익스텐션과 기존의 이런 시프트나 이런 서프 이런 데서는 왜 피처 익스텐션과 클래시파이어를 나누었을까? 를 알아야 이제 딥뉴럴넷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소스를 공유드린 거고 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같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프트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시프트가 뭐냐를 모르면서 시프트를 응하면 안 돼요. 시프트는 뭐냐라고 하면 일단 실행해 봅시다. 자, 이걸 돌리면 이게 나와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봤을 때 이게 뭔가 이미지의 어떤 특징점의 방향성과 그 피처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약간 색감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프트라는 거는 뭐냐라고 보면은 스케일 인베리언트 피처 트랜스폼이에요. 그럼 인베리언트라는 건 뭐냐? 이미지의 강건한 속성을 그 피처의 강건한 스케일링을 통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축소하고 확대하면서 그 이미지의 레졸루션이 깨지고 안 깨지는 그 구간들을 트래킹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뭐 추가 설명 필요하시면 추가 설명 필요하다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 시프트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스케일, 인베리언트, 피처, 트랜스폼이고 그리고 스케일, 인베리언트라는 거는 강건한 속성인데 그거를 스케일링, 다운스케일링, 업스케일링을 통해서 이미지로부터 강건한 속성들을 찾으면서 피처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강건한 속성들. 변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스케일 스페이스 익스트림 디텍션이라는 작업을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키포인트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하고 오리엔테이션 어사인먼트를 하고 키포인트 디스크립터를 하고 키포인트 매칭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때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약간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줄이에요. 얘가 시프트입니다. 되게 어렵죠. 어렵는데 그냥 오픈CV에서 제공되는 요 라이브러리 잘 쓰면 여기부터 보면은 이제 뭐 2D 시프트 크리에이트에서 디텍트하고 여기 보시면 요거랑 요거랑 매칭을 한번 시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냐면 스케일 스페이스 익스트림 디텍션을 한다. 그죠? 그럼 디텍션은 시프트 디텍션 얘죠. 얘예요. 그냥 시프트 하나 만들어 크리에이션 해서 만들고 거기에 그냥 얘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기 포인트를 해가지고 키포인트 디스크립터를 하는 거죠. 근데 얘가 포인트 디스크립션 하면서 매칭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이제 저희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님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실무적으로 안 가르치냐는 불만들이 일부 있으세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하다 보면은 이 코드는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원리를 알아야 아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how to solve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이론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정보통신대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궁금해서 이것들을 직접 찾아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서프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서프라는 것도 나왔는데 서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프트의 수행 속도를 개선하는 거죠. 분석에 따르면 3배 정도 빠른데 브롤링 툴을 했을 때 사용해서 잘 작동하지만 밝히고 변경되거나 시스템 영역에 적당하지 않는 이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게 하게 되면 나비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뭘 보려고 했죠? 근데 이걸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통해서 왜 그럼 딥러닝으로 전환하게 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요.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것 통해서 왜 그동안의 이미지 프로세싱 자체가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파이어가 있었는데 왜 뉴럴넷으로 통합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자연어 처리도 그렇고 자연어 처리도 여러분 해보지 마시겠지만 그 컨텍스트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처리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규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규칙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 룰 베이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룰 베이스라는 건 뭡니까? 어떤 규칙이 새로 보강되거나 추가되면 기존의 룰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분석이 잘 안 돼요. 근데 NLP 쪽도 통계 기반으로 이제 엔그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통계 기반으로 통해서 확률값을 가지고 이제 그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레벨 언더스탠딩을 해야 돼요. 컴퓨터 비전으로. 그러면 걔를 왜 하이레벨 언더스탠딩 하려면 패턴 리코그니션을 해야 돼요. 패턴이란 건 뭡니까? 정형화된 룰 베이스 매칭이에요. 패턴 리코그니션을 한 걸 통해서 스레숄드 값, 하이 스레숄드냐, 로우 스레숄드냐를 가져서 스레숄드 디텍션을 해서 이 이미지를 구분하는 차원으로 접근했던 거죠. 근데 이게 룰 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CNN을 적용해서 딥 뉴럴넷을 적용해서 엔드투엔드로 가게 되면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얀리이라는 분이 이제 하게 된 거죠. CNN을 개발하게 된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풀셋으로 처리할 수 없는 다양한 어떤 이미지의 인베리언트 속성들, 피처 속성들을 DNN으로 한 방에 잘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을까, 클래스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접근하게 되면서 딥러닝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잘 듣고 계신가요? 강의 어떠세요? 지금까지?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주 끊겨서, 죄송합니다. 자주 끊기네. 많이 끊기나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상하다. 이거 참가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좀 말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이미지 분석 차원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파이어를 거쳐가지고 이제 클래스에 대한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기존의 룰 베이스라는 거죠. 룰 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패턴 리코그니션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리코그니션을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탐지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코드를 시프트나 서프 코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던 것들을 이제 한 방에 DNN을 가지고 좀 하이퍼포먼스 연산을 통해서 클래스를 예측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게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현재에는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DNN이 각광받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기존의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뭐 매뉴얼 피처 익스트랙션, 뭐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이 이미지를 이제 자동차냐, 트럭이냐, 뭐 자전거냐를 이제 이미지의 분석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딥러닝 모델은 CNN을 통해서 피처들에 대해서 값을 매겨서 확률 기반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하게 NLP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제 선택성 분석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컨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문맥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룰 베이스 기반으로 분석을 하다가 엔그램이 나오게 되면서 확률 기반으로 NLP도 전환됐듯이 이 이미지 분석 이 파트도 마찬가지로 CNN이 등장하면서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를 확률 기반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게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미지 리코그니션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해보게 되겠는데요. 이것들은 한 3-4주차에 이제 할 예정이고 오늘 이제 CNN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슈퍼 리졸루션,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은 아까도 보셨죠, 여러분. 간단한 제가 예제를 가지고. 그래서 뉴럴넷을 통한 접근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습을 위해서는 라지 네트워크 사이즈라든지 멀티레이어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픽셀이 이제 시프트를 해서 이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것들에 대한 픽셀들의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하고 약간 깨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단순하게 접근을 할 때는. 근데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접근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게 스케일링,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 커럽트 바이 노이즈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미지에 대한 강건성을 잘 추출해내야 되는데 업스케일링, 다운스케일링을 통해서 인베리언트 속성을 해야 되고 이미지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 피처셋이 더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추출해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기존에. 근데 CNN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기서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컨볼루션 필터와 풀링을 반복한다 라는 거죠. 컨볼루션 필터와 풀링이 뭐냐, 이거 이제 뒷장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 컨볼루션 필터와 풀링이 하는 역할은 그 필터, 다양한 필터들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트래킹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강건한 속성들을 찾아내서 이 이미지가 뭐냐, 개냐, 고양이냐, 보트냐, 새냐, 아웃풋 프레딕션, 클래시피케이션 프레딕션을 한다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NN은 제가 아까도 이게 딥러닝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얘가 칼라 사진이기 때문에 필터가 3개죠.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이라고도 하고 퍼널이라고도 하는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코드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CNN의 코드에 파라미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시면 위드스와 헤이트와 이 채널들이 그 CNN 코드에서 파라미터로 주어지게 돼요. 인풋의 파라미터. 그러면 그 인풋 세트를 이 위드스와 헤이트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태웠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일 확률이 0.8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나는 고양이, 이 사진에서 고양이인지 개인지 알고 싶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풋 값을 255, 255로 맞추고 탈락하기 때문에 채널을 3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인풋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모델링을 띄웠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CNN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냐라는 거죠. 컨볼루션, 서브샘플링, 댄스 레이어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풀리 커넥션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뭐냐 얘기냐면 컨볼루션, 서브샘플링, 컨볼루션, 서브샘플링, 컨볼루션, 풀리 커넥션 레이어. 요거 이 뒷장에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CNN을 이해하려면 또 이것도 채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채널 레드, 그린, 블루, 그죠? 제로 패딩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드렸죠? 이건 설명 드릴 거고, 슬라이드라는 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슬라이드란 제로 패딩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가면, 슬라이드라는 건 뭐냐면 오버래핑된 이미지에서 오버래핑된 속성들을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좀 더 정교하게 볼 거냐라는 것들이고, 제로 패딩이라는 건 이미지의 사이즈를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패딩을 엣지 부분에 달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아까 이제 봤죠? 우리가 로우 레벨 피처로부터 하이 레벨 피처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비전을 뭐라고 했죠? 하이 레벨 언더스탠딩이라고 했죠. 바로 그게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CNN은 인풋, 컨볼루션, 렐루, 컨볼루션, 렐루, 풀링, 렐루, 컨볼루션, 렐루, 풀링, 풀리 커넥티드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컨볼루션 레이어를 줄여서 컴보 레이어라고 하죠. 원 디멘션 컴보, 투 디멘션 컴보, 이게 코드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다라고 하는 건 모든 인풋이 거쳐가는 첫 번째 레이어, 피처를 디텍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고 컨볼루션 필터라고도 해요. 컨볼루션 필터는 뭐냐면 사람 눈에 이제 리셉티브 필터라고 있어요. 립세션, 수정체라는 거죠. 사람 눈에 이제 수정체라는 부분이 특정 모양에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이거든요. 이를 가장 간단하게 이제 구현한 방법이 컨볼루션 필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컨볼루션 커널이라고 하는 이 필터에서 이 이미지에 대한 소스에 대한 픽셀들을 연산을 통해서 -8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1, 0, -8이 되는 거죠. 이 필터를 통과해서.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셋이 컨볼루션 피처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정동통신대학원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나와요. 이걸 푸는 게 시험이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이제 교수님한테 추가 설명 드리시면 되고, 근데 추가 설명 제가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곱해지는 것들이 필터인 거예요. 연산돼서 곱해지는 것들이 그걸 통해서
다 더하면 4가 나오는 거죠. 해볼까요?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는 거죠. 필터를 겹쳐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4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미지 컨볼루션이라는 건 뭐냐라는 건 이 수식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수식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네이버후드에 대한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필터, 아이덴티티라든지 엣지 디텍션이라든지 샤픈이라든지 박스 블로우라는 걸 하기 위한 필터 셋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 필터 셋들을 이미지에 컨볼루션을 하는 거죠. 행렬 연산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컨볼루션 필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 필터의 의미를 다시 또 되새겨보자면 필터 모양의 자력이 있으면 그 결과가 최대가 되고 그 필터 모양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이런 매트릭스로 연산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뉴럴넷에서 컨볼루션을 왜 써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웨이트 수가 이제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웨이트 수가 감소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연산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 커넥트라는 거는 이제 엄청난 폴리 커넥트, 로컬리 커넥트, 쉐어드 웨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웨이트들이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폴리 커넥트일 경우에 36이죠. 3 곱하기 4, 2 곱하기 2 하면 3, 4, 12, 2는 4니까 16개죠, 웨이트가. 이렇게 웨이트가 줄어들 수 있게끔 어떤 커넥션 연결들을 좀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할 부분 느슨하게 하고 풀리 커넥트 할 부분 풀리 커넥트해서 컴퓨테이션 코스를 줄이면서 모델링을 해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거는 인풋 이미지로부터 액티베이션 맵, 피처 맵을 뽑아내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한 이 인풋 아웃풋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중요한 게 뭔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기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width, height, depth 채널 중요하다고 했죠. depth가 채널이죠. RGB.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32 곱하기 32 RGB 3개. 그러니까 여기서 필터는 5 곱하기 5 곱하기 3 RGB.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딥러닝 코드를 이제 보시면 코드상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필터와 리셉티브 필드라는 것들을 보시면 이 둘은 약간 달라요. 필터 사이즈, 헤이트 위스 뎁스는 모두 똑같지만 리셉티브 필드나 약간 달라요. 그 정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다른 건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필터는 커널이나 웨이트라고도 하는데 이 디텍트하고자 하는 피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리셉티브 필드는 이미지 위를 필터 사이즈로 롤링하며 디텍트되는 실제 피처에 대한 값들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좀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 아직까지는 잘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거나 코딩을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똑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똑같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강의 들어보시면 다른 분들 강의 들어보시면 그래서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액티베이션 맵 같은 거 피처 맵인데 해당 리스트 필드에서 디텍트하고자 하는 피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미지에 대한 어떤 간과함들을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여기에 엣지들이 있네. 여기에 뭐가 없네. 여기에 대한 특징이 없네. 이 필터를 통해서 겉었을 때, 이 필터를 겉었을 때 있고 없고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필터 겉었을 때 얘는 그 특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컨볼루션 레이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일종의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딥러닝 딥 뉴럴 넷에서 이제 픽셀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방에 한다는 거 있잖아요. 기존에는 두 방에, 기존에는 이제 분류해서 했는데 기존의 이미지 인식에서는 이게 바로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CNN 내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처 익스프레션 자체를. 그래서 컨볼루션의 장점 자체는 트랜스레이트 리프레젠테이션 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퀴빌리티, 인이퀴빌리티, 이미지의 간결성들을 잘 찾아내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찾을 때. 그래서 컨볼루션 필터에서 이제 패딩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로 패딩 나왔죠?
이걸 말씀드리면 필터 특성상 이미지가 작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엣지 부분에 제로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로 패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 매트릭스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미지가 줄어들거든요. 점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하면 행렬 연산 해보시면 아시겠죠? 5 곱하기 5, 5 곱하기 4 하면 결국에 5 곱하기 4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필터 셋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6 곱하기 6에 3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이 연산하게 되면은 줄어들거든요. 이미 그 이미지 사이즈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제로 패딩을 하는 겁니다. 제로 패딩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제로를 둬서 이 컨버전 연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들을 활용하겠다. 그쵸? 그 필터가 지금 여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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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랩이 지금 되고 있죠. 이 오버랩 되고 안 되는 거는 스트라이드라는 옵션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드라는 옵션을 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스트라이드가 1이다 라고 하는 건 오밀조밀하죠. 스트라이드가 2다 하는 거는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없죠. 바로 이게 스트라이드라는 속성값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좀 세밀하게 봐야겠다라고 하면 스트라이드 옵션 자체를 타이트하게 주는 게 좋고, 좀 덤성덤성 봐도 되겠다. 우리가 어차피 그 이미지에서 그게 너무 강인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너무 뎁스 있게 볼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리고 어떤 도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강의를 해보면 뭐가 좋고 뭐가 나빠요?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답을 하기가 되게 주저스러운 게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이 사이즈를 좀 넓게 하는 게 좋고 어떤 도메인에서는 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보통 그 도메인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 쪽 캔서 디텍션이라든지 약간 튜머 디텍션 이런 부분 그런 거는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밀한 부분이잖아요. 스트라이드를 무조건 1로 줘야 됩니다. 병증을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에비던스 베이스드 모델링을 하는 이제 그런 다양한 이미지 부분들, 제조업에서 어떤 불량 검출하는 부분들라든지 요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요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칩셋과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무조건 스트라이드를 1로 주는 게 좋죠. 거기서는 그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거잖아요. 덤성덤성 줄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지 합성이라든지 재미 요소로 메타버스에서 뭔가를 한다. 요즘에 인공지능을 한다. 제너레이션 한다. 그런 생성 모델 개인을 써서 한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스트라이드를 약간 덤성덤성 준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를 다시 입히는 작업을 하거든요. 3D 작업들을 해요. 그 클라이언트 모바일 환경에서 그 앱들이 개발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인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옵션들이 다른 거지 뭐가 좋고 나쁜 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요. 인생 살아보니까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까? 스트라이드는 몇 픽셀씩 필터가 컨볼루션 하는지 결정하는 가치인 거죠. 스트라이드 값이 클수록 오버래핑이 덜하고 계산량도 아웃풋 크기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고.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죠. 어떤 문제를 풀리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지만 카렌, 시몬이안, 앤드류, 지서만 논문에서는 스트라이드 값을 1로 설정해서 오버래핑을 통해서 피처 디텍션을 달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근데 카렌, 시몬, 앤드류, 지서만 논문을 보시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했는지를 이해하시면 제 얘기가 이제 맞는 게 알겠죠. 찾아보시는 건 없겠죠. 그렇고요, 여담이고요. 만약 가장 큰 스트라이드 값을 구하고 싶으면 인풋 사이즈, 필터 사이즈 값을 1보다 큰 소수로 나눠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 값을 스트라이드 값을 할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 스트라이드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액티베이션 맵, 피처 맵의 덱스는 얼마일까? 라는 거예요. 자, 원래 이런 거는 이게 풀어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겠죠. 쉐어드 웨이트한 특성이 뭐냐? 그러니까 딥러닝
요거까지만 하고 짚으셔야겠네요. 딥러닝 모델링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쉐어드 웨이트예요. 쉐어드 웨이트라고 하는데 이 쉐어드 웨이트가 우리가 뽑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피처셋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적으로 볼 때 쉐어드 메모리를 많이 쓰거든요. 쉐어드 메모리를 써요. 그리고 웨이트가 중간중간에 이제 갑자기 학습이 멈추면 웨이트가 날아가잖아요. 그 웨이트를 날아가지 않게끔 웨이트 서메이션 한 로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중간중간에 아스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 저장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어서 학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실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모델링을 할 때 모델 중간에 막 인프라 문제로 모델링이 스탑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걸 남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웨이트를 계속 저장해 놓고 중간중간 학습을 이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야 뭐 이제 연구소나 짤막한 모델링을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프라 장비가 많지 않은 이제 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엑스트레이션 멤버는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거죠. 아웃풋 사이즈는 인풋 사이즈 플러스 2 곱하기 패딩 마이너스 필드 사이즈 플러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보시면 CNN의 레이어 구조를 이제 볼 때 서머리로 볼 때 이제 그런 값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런 값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야 그러면은 최종 우리가 뭐가 어떻게 최종 우리가 나오는 어떤 최종의 레이어 개수가 몇 개야?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총 우리가 몇 개 레이어로 이렇게 여사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몇 개 레이어였는데 그 뒷단에 우리가 레이어를 애드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거기서 성능이 어떻게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문을 쓸 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야지 논문 쓸 때 좋다. 근데 그 정도까지 논문 쓰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좋다. 이건 뭐 깊게 알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왔던 게 컨버전에 대해서만 봤어요. 생각보네요. 그러면 한 10분 쉬고 렐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이랑 이제 통일해 주시면 제가 좀 쉬는 시간에 확인하고 질문을 답을 드리고 진행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치시면서 들으면 들으시면 되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 뭐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수식 계산하는 거는 제가 블로그 하나 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한번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블로그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정보통신대학원에도 이제 강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이 또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기도 하지만 음,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쪽 강의나 요거 블로그 통해서 한번 본인이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고요. 컨버전 연산에 대한 수식이 궁금하셨다고 하신 분은, 두 번째로 이미지 임포트 할 때 원본 이미지 그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이진화하는지.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RGB 값 커널이라든지 채널이 세 개인 경우에 세 개인 경우에 그 도메인이 그런 경우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이진화를 절대 시키면 안 되겠죠. 그게 어떤 병증에 약간 이제 그쪽이 이제 선홍색 아닌 붉은색 뭐 그런 것들이 그 병증을 의미한다. 어떤 그 튜머의 그런 특이점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절대 이진화시키면 안 되고요. 근데 이진화시켜서 가능한 것들은 뭐냐면 이제 뭐 어떤 OCR 이미지라든지 어떤 인감 영역에 대해서 그 얘네들이 제대로 확인할 때 그럴 때는 이진화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인감 이미지라든지, 그러니까 그 색깔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색깔이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이 인감을 위변조했냐 아니냐. 이 인감 위변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장의 뭐 파인 거라든지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컬러에 대한 속성값, 컬러에 대한 속성값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다 하면은 그런 건 이진화 처리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 되셨나요? 네, 사람 차와 같은 객체만 탐지하겠다. 라고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예, 이진화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모델링 할 때. 근데 이제 그 그 차랑 사람은 이진화하는 게 훨씬 좋아요. 확실히. 근데 이제 그 차를 멀티 카테고리 클래시파이 하겠다. 이게 이제 차가 이거죠. 현대 거냐, 삼성 거냐, 뭐 기아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은 색깔이나 여러 가지 피처 세트 알아야 되니까 멀티 카테고리 클래시핑 한다고 할 때는 이제 이 색깔이 있는 게 좋고, 단순하게 사람 차는 이진화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근데 지금도 많이 끊기나요? 음, 지금도 많이 끊겨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아봤고요. 컨볼루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패딩, 슬라이드 뭐 이런 것들, 컨볼루션 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렐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렐로를 이제 다른 얘기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도 하고 액티베이션 레이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다음에 바로 사용하는 넌리니어 레이어인데, 이 렐로라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을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을 뒷장의 강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넌리니어 레이어가 왜 필요한 것이냐. 만약 넌리니어가 없다면, 그리고 만약 컨볼루션 레이어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죠. 그리고 온리 매트릭스 연산만 하게 되고, 그럼 리니어한 문제를 못 풀게 되겠죠. 그러니까 넌리니어가 없다면, 다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렐로가 뭐 하는지 아직 모르니까 우리가 렐로가 없다면 그냥 매트릭스 연산만 컨볼루션 연산만 하게 되고 끝나겠네. 그리고 만약 컨볼루션 레이어만 있다고 친다면, 그럼 리니어한 문제만 풀겠네. 그게 뭐냐면 리니어하다, 넌리니어하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니어한 거는 선형적인 문제예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근데 넌리니어하다는 건 비선형 문제죠. 여기서 이제 엑소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너무 간 거고, 그러니까 너무 간 거니까 엑소화 문제는. 그래서 엑소화 넌리니어를 풀기 위해서 렐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리니어 레이어가 없으면 성능이 나빠요. 정확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렐로를 안 쓰게 되면 성능이 훨씬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CNN에서. 그래서 렐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증명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 논문에 이미지넷에 CNN 어드밴스 이밸류에이션 할 때 요걸 보시면 훨씬 나쁘다는 걸 이미 증명이 됐고, 그럼 렐로라는 건 뭐냐. 지오프리 힌트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롱타임 오브 넌리니어리티를 사용해서 뉴럴넷이 발전하지 못했다. 근데 렐로는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렉티파이어드라고 하는 건 수정됐다. 그럼 뭐가 수정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복잡하고 느린 계산. 복잡하고 느리냐면 기존의 시그모이드라든지 뭐 이게 나오기 전에는, 기존에는 시그모이드가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제로로 수렴될 건데 너무 계산량이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복잡한 거죠.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복잡한 겁니다. 기존의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 레로가 가면은 0에 수렴할 거 빠르게 0으로 수렴해버리고, 빠르게 어떤 특정 값에 수렴할 수 있게끔 액티베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맥스 x 개로 이거처럼 계산형도 엄청 작고, 빠르게 1과 0으로 자기 포지션을 잡아서 수렴할 수 있는 옵티마이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이 레로를 쓰게 되면 그 부분이 가장 좋은 분야고, 그러니까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나온 그 복잡한 것들을 빨리 0이냐 1이냐 찾아갈 수 있게끔 이 액티베이션 펑션, 이 렐로가 그거를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렐로를 쓰냐. 여기서 시그모이드 나오네요.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렐로 얘기 나오는데, 이게 왜 렐로를 쓰냐라는 건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 때문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미분값이 작기 때문에 계속 곱하다 보면 0에 수렴해버리거든요. 0.3, 0.3, 0.4 그러면 0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웨이트들이 갑자기. 그래서 아웃풋에 대한 투기 레이어에 대한 웨이트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학습된 웨이트들이. 그러면은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근데 렐로는 미분값이 0 또는 1이기 때문에 값이 0 이상인 경우 아웃풋까지 초기 레이어 웨이트도 전달될 수가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렐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렐로를 보시면 디지털 시그널에 가장 가깝게 돼 있다라고 여기 보잖아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다. 쉽게끔 레인지를 트래킹해준 레인지를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렐로는. 그 다음에 이제 풀링 레이어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컨볼루션 렐로, 풀링 레이어. 풀링 레이어는 뭐냐?
연속적인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사이에 서브샘플링을 하기 위한 레이어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풀링 레이어라고도 안 하고 서브샘플링이라고 했었어요. 초반에. 그 초반에 장표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풀링 레이어입니다. 풀링 레이어는 로컬 커넥션 뉴럴넷, 그러니까 인접할수록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보통 금묵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속담에 근주자적, 금묵작. 흙을 가까이 하면 깨지고, 빨간 걸 가까이 하면 빨개진다. 똑같이 인접할수록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 겹치는 부분의 색깔과 인접할수록 그 색깔을 띠게 되죠. 이미지에서도. 그러니 그 중에서 이제 스파셜 서브샘플링한 특징, 베스트 매치 셀렉션만 가져다 쓰자. 그러면은 이게 피처 디텍션에도 간단해져서 로봇해져서 오버피팅도 방지하고 계산량도 줄일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풀링 레이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인 차원 축소, 작은 병원에 대한 강인함을 가지기 위해서 풀링 레이어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같은 피처 맵의 공간적인 차원 축소, 오버래핑이라든지 논 오버래핑, 뭐 에버리지 맥스, 뭐 이렇게 풀링, 에버리지 맥스 풀링, 민 풀링, 에버리지 풀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 풀링이라는 건 뭐냐? 제일 많이 쓰는 풀링의 한 종류로서 한 서브 리전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한번 같이 해보죠. 1046 중에서 가장 큰 숫자 뭐죠? 6이죠. 그리고 2368 중에서 가장 큰 숫자 뭐죠? 8이죠. 3112 중에 가장 큰 숫자 뭐죠? 3이죠. 1024 중에 가장 큰 숫자 뭐죠? 4죠. 이렇게 하는 게 맥스 풀링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미지 사이즈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제로 패딩 같은 것들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풀링의 한 종류가 맥스 풀링이고 한 서브 리전에서 제일 큰 숫자를 선택한다. 그 맥스 값을 쓰는 이유가 특정 피처가 존재할 때 큰 액티베이션 값을 가짐으로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에버리지 풀링이나 엘트논 풀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죠? 맥스 풀링 사용 시 줄일 수 있는 계산 비용 75%. 왜냐면 얘 4분의 1이니까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4분의 1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풀링 레이어는 꼭 써야 하나요? 이 친구는 안 써도 돼요. 안 쓰거나 스트레이드 값을 크게 하는 방향이 트렌드 있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스트레이드 값을 크게 하는 게 칼라 이미지나 어떤 그 디텍션 할 때, 레존 디텍션 할 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트렌드도 있어요. 스트레이드가 풀링 레이어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실제로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먼저 써보고 다른 방법도 고려하기를 저도 추천드립니다. 이 친구는 꼭 안 써도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뭐냐? 뭔지 혹시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뭐냐면 CNN의 가장 마지막 레이어로 N개의 클래스로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쓰는 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댄스 레이어라고 합니다. 지금 강영구님 질문 오셨는데 폴링 레이어가 들어가는 위치는 그때그때 다르나요? 아니면 기준은? 폴링 레이어가 들어가는 위치는 지금 현재 CNN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제가 장표 띄운 요 그림처럼 들어가요. 폴링 레이어는. 근데 이제 이 CNN을 기반으로 나온 다양한 레스넷이나 다양한 레이어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조금씩 다르게,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한번 설명드리면 폴링 레이어가 들어가는 위치가 되게 다르요 CNN의 논문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정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풀링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둘지 어떻게 가져갈지 이거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하지만 CNN 논문상에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들을 많이 보시면 돼요.
CNN에서 액티베이션 레이어에도 상황에 따라 렐로 말고 다른 좋은 질문입니다. CNN에서 액티베이션 레이어에 CNN도 논문이 이제 CNN의 대표 논문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CNN의 계보를 설명할 때 설명하려고 했는데 CNN도 이제 대표 논문에 유럴리 아키텍처 이렇게 돼 있는데 CNN도 이제 산업 도메인 가보시면은 커스텀에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사들 오셔가지고 이제 커스텀에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이런 액티베이션 거에 다른 것들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논문으로까지 나온 경우는 많이 못 봤고 그건 도메인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렐로 말고. 근데 정석적으로는 렐로를 쓰는 게 좋다. 왜냐면 아까도 아시지만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증가되고 빠르게 수렴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니까 이 친구가 괜찮다. 콤보레이션 다음에 렐로 쓰는 게 괜찮다. 라고 하고 이 친구는 다른 걸 쓸 수도 있죠. 솔직히 렐로 말고도 리키 렐로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렐로도 다양한 렐로가 있어요. 리키 렐로 뭐 엄청 많아요. 렐로도. 그러니까 렐로 계열을 써요. 쓰는데 리키 렐로냐 뭘 렐로냐. 근데 그 시그모이드라든지 하이퍼볼 탄젠트 같은 것도 쓰긴 써요. 예제라든지 샘플 코드에서는 쓰긴 씁니다. 근데 이제 도메인별로 그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는 그 성능평가라든지 성능평가, 퍼포먼스 특성 이런 걸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렐로 말고 CNN에서 요즘 트렌디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을까요? 요즘 렐로 말고 CNN에서 트렌디하다.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로 계열, 리키렐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렐로가 있는데 트렌디하다? 요즘에는 트렌디한 거는 뭐 잠깐 이거 나왔으니까 좀 보고 갈까요? 이거 이건 예정이 없던 내용인데 트렌디를 보고 싶어 하시니까 사실 요새 트렌드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요새 트렌드다. 요새 트렌드라고 하면은 네이버에서 제가 이제 같이 이거 설계하면서 같이 했던 건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단순하게 디텍션이다, 리코그니션이다, 그 단순하게 CNN이다 이게 아니라 버트라든지 트랜스포머 계열까지 같이 탑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트렌드한 방식은 CNN 이거는 쌍팔년도고요. 지금 2022년인데 CNN은 한 2013년에 나왔거든요. 10년도 더 됐잖아요. 요새 트렌디한 거는 그냥 트랜스포머를 결합하고 디텍션과 리코그니션을 엔드투엔드로 합하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것들을 서메이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포인트 트레이닝 기법도 쓰고 이런 기법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얘기 안 드린 거거든요. 트렌디한 걸 알고 싶어서 잠깐 공유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CNN은 10년 전에 나왔어요. 10년 전에.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프리커넥트 레이어. CNN의 가장 마지막 질문이 많으니까 좋네요. 질문이 많으니까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훨씬 저는 행복합니다. 먼지 프리커넥트 레이어는 CNN의 가장 마지막 레이어로 100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하는 건 뭐냐면은 앞에 우리가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아까 DNN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기존에 피처 익스텐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피처 익스텐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뉴럴 네트를 구성했을 때 지금 현재 플리커넥트 레이어는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이다. 그러니까 컨보루션 필터와 플링 반복의 피처를 추출하고 이후에 이제 플리커넥트 레이어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온 개념 자체가 뭐냐면 트랜스퍼 러닝이 나오게 되는데
트랜스퍼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은 얼리고 한쪽은 이제 얼린다는 게 뭐냐면 한쪽은 프리즈하고 한쪽만 약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성능을 높여보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출몰하게 돼요. 트랜스퍼러닝이라는 개념이. 왜냐면은 피처 익스트랙션 레이어는 안 건드리고 플래시피케이션 레이어만 건드려서 해보는 게 트랜스퍼러닝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실습을 저희가 할 예정이에요. 네, 제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원셋입니다. 이게 원셋. 이게 마지막 원셋인데, 자 이거죠. 컨버전해서 64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바이어스를 애들을 해서 렉티파이어를 렐루를 가지고 태우고 그래가지고 맥스 풀링을 가지고 연산한 다음에 프리커넥션 레이어로 한다. 이게 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근데 이 CNN 계열이 베이스라인 모델, CNN이 베이스라인 모델로 알렉스넷, 르넷, 레스넷, VGG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이 CNN 베이스인데 약간 커스텀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실습 진행을 해야죠. 실습은 제가 GitHub에다 올렸는데 잠깐만요. 제가 공유 드릴게요. 여러분이 실습하기 쉽게 제가 GitHub에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또 여기저기 찾으면 힘드니까. 요거 저 보이시죠? GitHub 여기 요 사이트 제가 드릴게요. 채팅창에 제가 사이트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제가 여기까지 다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시면 자 여기까지 다 들어오셨죠? 오셨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을 진행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오셨으면 들어와서 확인했다. 이 정도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링리스트 이미지 프로세싱 먼저 합니다. 눌러보세요. 따라서 그러면은 떠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오프닝 콜에 오프닝 콜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떴어요. 떴어. 여기까지 뜨셨으면 떴다 해주시면은 다음 진행하기 제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오, 좋네요. 떴어. 오, 오케이. 됐어요. 오, 다들 잘하시네. 선수네. 응? 그러니까 옆에서 만약 있으면 얼굴 보면서 떴나 안 떴나 표정도 살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복사로 가는 거예요. 이거 누르셔야 돼요. 드라이브로 복사를 하셔야 본인의 그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드라이브로 복사. 그렇죠? 그럼 4번이라고 나왔어. 그렇죠? 여기까지 되신 분. 4번. 뭐 버튼 한번 클릭한 거밖에 없으니까 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눌러요. 그러면은 이미지 IO 관련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에게 애플 라이브러리 사이클 이미지 트랜스폼 하기 위해서 이게 이미지 이게 설명드리면 이는 기본적인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베이직 코드예요. 아주 심플한 코드니까 그냥 따라가서 제가 중간에 설명드릴게요. 주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는 사이킷 이미지 요 친구 트랜스폼 요 친구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미지 읽어올 때 기존의 이미지 막 할 때 이 친구 사이파이 MISC 썼는데 얘네들이 디플리케이트 됐어요. 단종됐어, 단종. 코드는 제 기터브 거기 가시면 돼요. 기터브. 기터브 제가 URL 되지 않았나요? 다운로드 집 해도 되고, 맞아, 다운로드 집 아시네. 경구님은 기터브 쓰셔서 보셨네요.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뭐 제가 돈 안 받아요. 공짜로 써서 드리는 거예요. 걱정 마시고. 그리고 오프닝 콜앱으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오프닝 콜앱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이게 다운로드 집하면 또 막 그게 뭐냐면 다운로드 집해가지고 여러분 집 풀고 막 하면은 본인의 클라이언트 PC에 이 환경이 안 있으면은 또 이게 또 막 PIP 인스톨해서 깔아야 되잖아요. 또 막 혼자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하다가 하세월을 다 갈까봐 저희 모든 필수 코드는 다 콜앱으로 다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디플리케이션 된 거 다 붙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미지 아이오를 인스톨 했냐면 이 사이파이 MISC, IMRead, IM 리사이즈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 쓰이는 이 함수가 지금 현재 디플리케이트 됐어요. 그래서 그 대체할 함수가 뭐가 있냐고 봤을 때 이미지 IO에 IMRead라는 게 똑같이 있어요. 어? 엠리스트? 엠리스트 할 거예요. 아유 베이직 img process.ipy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못 따라오신 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야 되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제 GitHub까지 들어오셨죠? 자, 제 다시 못 따라오신 분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이걸 한번 따라와야 이제 되는 거니까. 자, GitHub 저 오시면 요거예요. img 프로세스 요거를 클릭하시면 솔직히 다운로드해야 되는데 오프닝 콜랩 누르시면 떠요. 그거를 자 다시 오프닝 콜랩 누르면 떠요. 이 친구가 떠요. 그럼 드라이브로 복사를 해야지 내 구글 계정, 내 자기신의 구글 계정으로 콜앱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 내가 그 복사를 해줘요. 혹시 안 되신 분 얘기 계속 주세요. 이게 뭐 다 되셨죠? 네, 됐습니다. 현진님 되셨으니까 그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IMG 이미지 아이오를 세팅했냐라는 거 하는 거는 이 친구가 이 친구 디프리케이트 했어요. 얘가 디프리케이트 되다 보니까 이 IMRead와 대체될 수 있는 함수를 찾다 보니까 아예 이미지 IO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얘를 설치하게 된 거고 보통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읽어오거나 이미지를 리사이징 하거나 그리고 이미지를 트랜스폼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라이브러리 세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고양이 이미지가 없겠네? 고양이 이미지가 없을 것 같아. 그죠? 고양이 이미지 제가 드릴게요. 고양이 이미지. 자, 다시 제가 잠깐 여기로 드릴게요. 고양이 이미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미지가 있어야 이미지를 하니까. 고양이 이미지 제가 기다려 보시면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에 cat.jpg 갔을 겁니다. cat.jpg. 네? 이 친구를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 설명해 드릴게요. cat.jpg 친구를 여기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죠? 여기 이렇게 눌러보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혹시? 너무 빠른가?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얘가 데이터 부분이거든요. 얘를 여기까지 혹시 되셨어요? 여기까지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새 폴더 해서 이름을 이미지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혹시 됐다? 안 됐다. 이게 참 줌이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콜앱으로 만들어도 이 이미지까지 다 막 이렇게 들 수가 없으니까 참.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이미지 안에다가 우리가 가져온 이미지 있잖아요. 고양이 이미지 다운로드 다 받으셨죠? 얘를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 이렇게 옮기시면 여기까지 되셨나요? 드래그 앤 드랍.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로드를 할 수 있어요. 얘가 틀리게.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얘가 에러가 나거든요. 그럼 됐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얘를 하고 그 다음 얘를 누른다. 신기하죠? 일단 불러줬어. 그래서 보면은 그냥 얘는 CWD라고 우리가 지정한 어떤 그 가져온 그 패스의 이미지의 셋에 대한 거를 고양이니까 우리 한번 그려보겠다. 타입 쉐이프로 그려보고 얘에 대해서 표현해 보겠다. 이거예요. 타이틀은 오리지널 이미지, I am read. I am read를 읽어온 오리지널 이미지. 됐죠? 그 다음에 로드 해서 보면 얘는 뭐냐면 타입 쉐이프 프로 해가지고 피규어가 0으로 IM 쪽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고 한번 그려보겠다. PL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쉐입에 대한 정보죠. 얘가 뭐라 그랬죠? 커널이죠. 커널. 커널이 뭐예요? RGB. 칼라니까 RGB. 그렇죠? 얘도 지금 RGB인 거죠. 1026 지금 뭐 사이즈가 1026 1368. 얘가 1026 1368 커널 3.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한번 다시 눌러봐서 근데 얘를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학습할 때 사이징을 할 수 있을 때 리사이징을 해보는 거예요. 사이킨 이미지, 트랜스폼, 리사이즈, 백백 3으로. 그죠? 주로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 필요한 이미지들이 크기가 제각각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리사이징을 사용해서 그 크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연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면 가로에 세로백 3 터널 이렇게 됐죠? 우리가 또 고양이냐 개냐는 굳이 칼라 이미지로 안 해도 되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을 하는 게 좋겠죠.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이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레이스케일로 RGB2 그레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양이에 대해서 회색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가 벡터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풋 값을 쓸 거냐, 매트릭스로 인풋 값을 쓸 거냐에 따라서 컴퓨트 벡터, 컴퓨트 매트릭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타입이겠죠. ND 어레이인 거예요, 타입이. 그럼 ND 어레이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연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쉽죠? 참 쉽죠? 어려우신가 보네. 아니, 아니 뭐 그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 보고 계신 거죠? 이 다음으로 쉽다고 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다들 지금 뭐 어디든가에서 헤매고 계신 것 같아. 여기까지 되셨어요? 다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다행입니다. 못 넘어갈 때는 못 넘어가는 줄 알고. 네.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예제 2개, 무사히 잘 따라와서 감사합니다. 예제.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대충 뭐, 이미지 전처리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건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그럼 다시 우리가 두 번째 예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서 두 번째가 이제 엠리스트를 잠깐 볼 거예요. 엠리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입니다. 엠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CNN을 돌려야 되니까
우리가 엠리스트에 대해서 좀 이미지 특성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오리지널 이미지 타입. 이거는 뭐냐면은 I am need로 읽는데 타입형을 맞춰주겠다. 타입캐스팅 하는 거예요. 이미지 리드로 타입캐스팅해서 그냥 한번 보겠다. 그런 거죠.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른 거 쓰셔도 돼요. 응? 다른 예제들 보면 다른 걸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지의 전처리에 대해서 리사이징을 하고 그레이스케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잠깐 보려고 하는 거지. 뭐 요 함수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리고 테스트한 부분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형이 뭐냐. 왜냐면 그 형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그 형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건 또 예제 코드를 통해 설명드릴 거니까 크게 의미 안 두셔도 돼요, 현주님. 자, 그러면은 엠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직 엠리스트 아까 똑같아요. 이를 눌러요. 누르면 이거 얼굴 보면 되게 반가울 것 같은데 누르면 똑같아요. 똑같죠? 오프닝 콜에 똑같아요. 눌러요. 얘는 우리가 뭐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엠리스트셋을 그냥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의 엠리스트를 가져오게끔 했으니까. 아까는 우리가 고양이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이제 고양이 이미지 드렸지만 이 친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오셨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복사. 무조건 드라이브로 복사해야 돼요. 여기서 실행하면은 본인의 그 구글 환경이 아니라고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도 다들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오셨다고 해주시면 제가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따라오신대요. 다들 이번에는 다 선수들만 오셨네요. 이거 이게 되게 쉽게 제가 가고 있는데도 못 따라오시는 분들 많은 데도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돌려봅시다. 근데 얘는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부터 가봅시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가 설치돼 있어요. 근데 버전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텐서플로우는 기존의 콜랩에서 설치되는 거 쓰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케라스, 넘피, 웹플로 라이브러리라는 거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케라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셋 중에 리스트를 이 객체에 저장하겠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걔를 트레인, 엑스트레인 와이튼, 테스트로 나누겠다. 데이터 로드한 거를.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테이블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의 형태를 살펴보는 거죠. 28 바이 28인 거예요. 그렇죠? 6만 개인가요? 그렇죠? 28 바이 28. 그럼 학습용으로 거기 첫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Y 트레인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얘가 5네요. 5. 5면 우리가 0부터 1 사이 숫자로 데이터 전처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화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화 형태가 뭐냐면 0부터 9까지잖아요. 엠리스트가. 그러면 1, 0, 0, 0, 0, 0, 0, 0, 0은 0인 거예요. 0, 1, 0, 0, 0, 0, 0은 1인 거겠죠. 그렇게 이제 보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모델 만들기. 여기 지금 모델을 테라스 모델 시퀀셜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28 곱하기 28, 784, 은희층 256, 128, 64, 10개 해서 지금 렐루로 액티베이션 폰처럼 렐루로 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옵티마이징 펑션은 애답을 썼고 크로스 펑션으로는 스카스 카테고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 다음에 매트릭 어크로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 이 토탈이 이게 나왔는지 아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플래튼으로 784를 했어요. 여기에 256을 했어. 댄스 레이어가. 그쵸? 그리고 댄스 레이어가 여기 128개가 있는데 이렇게 파라미터가 나오고 64개가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하나 더 한번 딱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제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무게가 이게 이제 총 레이어 개수인 거예요. 총 레이어 개수, 총 파라미터 개수예요. 총 파라미터 개수가 얘들 다 서메이션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플래튼으로 784가 나온 거는 여기 보시면 28 곱하기 28 해보면은 잠깐만요. 한 번씩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 계산할 줄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레이어 개수를 아니까. 자, 28 곱하기 28을 하게 되면 784죠. 784예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얘 28 곱하기 28, 레이어가 28 곱하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얘를 여기 28 곱하기 28이니까 결과적으로 총에 플래튼에서 784가 나왔고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 세팅한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레이어들이. 그럼 레이어 개수가 총 몇 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28. 16층 1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게 레이어 개수인 거예요. 아, 0부터 1 사이로 변출해야 하는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엠리스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그 이미지별로 숫자들이 있어요. 0000 있고 3344 있고 그 이미지 이거는 제가 이걸 설명.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엠리스트 데이터를 까보게 되면은 여기 28 바이 28에 여기 28 바이 28에 셀 값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1인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값들이 있고 2인 경우는 이렇게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 값들을 가지고 이제 피처들을 뽑는 거에 대한 연산은 어차피 이게 우리가 0부터 9까지 주어진 값이라는 걸 아는 이상 불필요한 연산이라는 거예요. 연산. 그럼 얘를 차라리 1이면은 0, 이게 0부터 9까지니까 1이니까 1, 0, 0, 0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컴퓨터 코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우리가 어차피 아는 데이터 셋이니까 드릴다운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디지털 수로 얘는 1이야 얘는 0이야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28 곱하기 28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연산할 때와 얘를 연산할 때와 훨씬 차이가 있겠죠. 프레딕션 할 때. 프레딕션 하거나 모델링 할 때. 그래서 0과 1 사이로 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해되셨나요? 현주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봤으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마지막 예제를 향해서 똑같이 이제 GitHub, 제 GitHub 가보시고요.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케라스 CNN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케라스 MVC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오프닝 콜앱 해서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복사,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내가 목소리가 혹시 선풍기를 제가 켜서 그런 거니까 또 생각을 선풍기를 지금에서 껐습니다. 다음번에는 선풍기를 안 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좀 중간중간 끊긴다는 게 있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유선은 연결했거든요. 그렇죠? 일단 드라이브로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떴어요. 그럼 이 친구를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제가 이제 여러 강의를 했을 때가 이제 버전이 2.4.0이었는데 이게 달라졌더라고요. 2.8.2, 2.6.0. 버전이 되게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그러니까 요 버전 확인은 항상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버전에 따라서 이 디플리케이트라고 해서 단종되는 API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스 코드 만들 때 항상 저는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다가 안 돌아가면 제가 신뢰성이 의심이 가잖아요. 강의 준비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다 한 번씩 확인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꼭 버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학업에서 실무하실 때도 어떤 남입장 코드가 그 사람은 잘 돌아간대요. 근데 내가 돌리니까 안 돼. 그럴 경우는 버전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그 API가 내 클라이언트의 파이썬의 콘다 환경에는 버전이 다른 거죠. 같이. 그런 거는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잘 확인하셔가지고 대응도 가능하지만, 맞아요. 여기 지금 콜랩에서 만약에 PIP 인스톨을 하게 되면 그 클라우드 공간에 그 정도. 이걸 잠깐 그럼 이거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짚어드려야 되니까 잠깐만요. 제가 원래 콜랩 환경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왔는데 직접 하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군호님이 또 지금 오셨으니까. 자, 콜랩 환경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자, 이거 보이시죠? 자, 콜앱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콜앱 쓰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콜앱이냐? 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알고 가면 또 우리 안 되죠. 좀 더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콜앱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콜앱 써보니까 콜앱이 주피터 노트북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것들을 로컬에서 실행하게 되면은 커널 단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콘다 환경이 이제 노트북 서버를 통해서 프로비저닝 돼가지고 노트북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돼가지고 브라우저 형태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노트북 서버를 띄워가지고 우리가 브라우저에서는 HTTP나 웹소켓으로 붙어가지고 여기서 실행을 하는데 노트북 파일을 주로 실행하죠.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고 하는 파일. 이게 주피터의 구조인데 똑같이 구글의 콜앱은 뭐냐면 구글에서 만든 온라인 주피터 노트북 서비스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쪽이 이제 콜앱 환경이 되어 있는 거겠죠. 클라우드로 이쪽이 이제 콜앱 환경이 이쪽이 이제 클라우드로 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만 신경 쓰면 되니까 아까 드라이브로 복사하면 바로 얘가 뭐 이렇게 그냥 떠버렸잖아요. 콜앱으로 가버리니까 얘가 떠버린 거죠. 그냥 자동적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글 계정이 생성만 있으면 별도의 설치나 작업 없이 콜앱이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놀랐던 게 여러분들 이제 콜앱 이렇게 봤을 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잘 따라오시더라.
그래서 구글 계정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구글 계정도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다들 구글 계정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콜앱 관련돼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콜앱 점 제가 채팅창에 드릴게요. 콜앱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가보시면 콜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들이 이렇게 있어요. 콜랩이란 뭐고, 뭐 시작하기, 뭐 어떻게 하기, 뭐 이런 거. 혹시 여기 근호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제를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실행하면서 버전 확인은 필수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랜덤 시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랜덤 시드라는 게 뭐냐면 얘들이 어떻게 보면은 딥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랜덤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이에요. 근데 이니셜 포인트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는 게 나중에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랜덤 시드라는 걸로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변수에 대한 세팅 값들을. 이게 랜덤 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42로 줬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값이지만 그냥 나중에 이니셜 포인트를 찾아가기 쉽게 그냥 고정값으로 세팅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이렇게 세팅을 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IM2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테스트할 이미지 중에 0번째를. 우리가 지금 5겠죠. 이렇게 나오죠. RGB는 지금 1이네요. 그러니까 잘 했네요. 훨씬 빠르네요. 그래서 모델점 시퀀셜 해가지고 인풋 쉐이프를 만들고 그 레이어의 댄스 레이어들을 렐루렐루 소프트맥스를 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퀀셜하게 컨볼루션 2D, 맥스 풀링 2D, 댄스 레이어, 플래튼 레이어. 플래튼 레이어가 풀리 커넥션 할 때 플래튼 레이어라고도 하니까 대충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제가 한 설명들과 그런 것들이. 그쵸? 커널 사이즈가 뭐고, 필터가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죠. 패딩이 뭐고, 액티베이션이 뭐고, 인풋 쉐입을 왜 정해줬는지. 이런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설명을 먼저 드린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패딩은 세임이다. 액티베이션 렐로다. 이런 거죠. 그쵸? 유닛은 렐로겠습니다. 유닛이 혹시 어디 있나요? 유닛? 유닛은 렐로겠습니까요? 지금 필터, 커널, 패딩, 액티베이션, 인풋이 유닛이 유닛은 16. 이거는 맞아요. 레어의 개수예요. 맞습니다. 제가 아래만 보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예제에서는 유닛이라고 안 하고 그냥 숫자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레어의 개수 맞습니다. 이제 현주님은 거의 다 이해하셨네요.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을 종류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도메인별로 어떤 연산을 하고 어떻게 풀링을 처리를 할 때 그 값들에 대해서 최대값만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 친구들의 값들이 모호해서 에버리지를 가져갈 거냐 하는 것들을 도메인별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스 풀링만 했을 때 그 작은 값들도 의미가 있는데 너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스 풀링, 민 풀링, 에버리지 풀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이미지에서 어떤 피처를 추출을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강한 것만 강조해서 그 작은 것 값이라든지 그런 값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소멸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풀링 레이어를 다른 걸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스 풀링은 너무 그 이미지 중에 너무 표출되는 이미지만 더 극강해서 표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맞춰서 일부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대부분 맥스 풀링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미지에서 바로 표출되는 특징만 바로 알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강건한 어떤 특징을 가진 피처셋만, 인베리언트한 피처셋만 분별하려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로 맥스풀링을 많이 선호하는데, 이게 도메인별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도메인이 어떤 도메인인지 저희가 잘 몰라서 한 번씩 에버리 풀링이나 미풀링도 적용해 보시고, 거기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풀링 레이어를 좀 변경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강사가 좋은 강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하고 따라오고 계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시퀀셜 컨버션 투디 하고, 패딩이 셈인 게 뭐냐라는 거는 이거죠. 인풋과 아웃풋의 요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셈이라는 거는 이 커널 개수가 인풋과 아웃풋과 맞게끔 이 커널 사이즈를 정해준다라는 게 이제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패딩 셈이라는 건 결국 필터에 대한 그 위드스 웨이트를 인풋 사이즈와 아웃풋 사이즈가 같게끔 해주겠다라는 거. 그리고 커널 사이즈 33 넌이라고 하는 건 인풋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의미들을 제가 적었어요. 패딩이 셈인 건 뭐냐? 커널 사이즈 33. 그러니까 커널 사이즈와 같은 것들 패딩으로 두겠다라는 거고, 넌이라고 하고 커널 사이즈 33이라고 하고 인풋 77이면, 그러니까 33이라고 3 곱하기 3 필터를 그냥 두면은, 이게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설명할게요. 제가 좀 꼬였네 말이. 그러니까 패딩이 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풋과 같은 5 곱하기 5로 아웃풋을 낼 수 있게끔 패딩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딩은 넌인데 커널 사이즈 33이라는 건, 그러니까 7 곱하기 7에 그냥 인풋 이미지 뒀을 때 5 곱하기 5로 그냥 줄어드는 거 난 개의치 않겠다. 그러니까 아웃풋 이미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3 곱하기 3을 통과하면. 그거를 난 개의치 않겠다. 패딩 넌. 패딩 세임은 나는 인풋과 아웃풋을 맞춰 각자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패딩을. 그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아까 제가 말이 좀 꼬였어요. 죄송하고, 맥스풀링은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런 거고, 그리고 모델점 서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든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을 때 컨볼루션, 플래튼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플래튼이라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구분을 10개로 하겠다, 1000개로 하겠다, 만약에 그게 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분류를 쫙 펼쳐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를 펼쳐놓고 거기에 대한 확률값을 이제 최종 주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만 분류하겠다고 하면 개, 고양이를 펼쳐놓고 개의 확률, 고양이의 확률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래튼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거죠. 우리가 아웃풋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개와 고양이 분류 문제를. 그럼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펼쳐놓고 거기에 대한 확률값들을 웨이트 서메이션 해가지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개냐 고양이냐라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풀기 위해서 플래튼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인풋 값을 통해서 아웃풋 값을 뭐를 볼 건지, 거기에 대한 확률값이 뭔지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플래튼이 필요한 겁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조철님? 그러니까 모델링에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는 건 사전 정의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엠리스트라든지 뭐 CNN 쪽에서는 지금 엠리스트는 0부터 9까지에서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무엇냐는 거를 프레딕션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문제를 푸는 거에서는 플래팅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모델을 주고 다른 방법으로 학습을 해야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종실님 답변이 되셨나요? 네.
맞아요. 1차원으로 맞춰주는 건데 1차원을 맞춰주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그 확률값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근호님이 얘기해 준 것도 맞아요. 1차원으로 만들어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분류 문제에서 확률값들을 이제 나중에 떨어져서 그거를 최종 아웃풋으로 내기 위해서 맞아요. 펼쳐주는 거죠. 그냥 쭉 펼쳐주는 거죠. 맞습니다. 다들 뭐 다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모델점 서머리를 보면서 우리 모델점 서머리를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에 우리가 매핑되어 있는 것들과 여기에 매핑되어 있는 것들과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모델 학습 과정을 설정할 때 로스 펑션 그리고 옵티마이저 매트릭을 설정한 다음에 모델 학습을 시키면서 어프로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결과를 출력해보고 어떻게 이제 트레이너스와 밸리로스가 떨어지는지 그 결과를 출력해서 최종의 IMC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레딕션을 해서 얘가 맞게 나오는지 보시면 여기 보면 얘가 7 맞죠? 0, 1, 2, 3, 4, 5, 6, 7 7이잖아요. 맞게 왔구나. 어큐러시는 이렇게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오늘 이제 CNN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집에서 실행해 보시고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강의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강의에 대한 평을 알아야 혹시 좀 좋았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좀 끊겨가지고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선풍기를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때문에 혹시 끊는 게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수업 자료 미리? 아,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제가 미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제? 과제를 내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이게 또 다들 다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과제까지 내드리면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과제는 없었는데 제가 다음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제를 뭘 내드릴까? 과제 내릴 없는 게 좋아요. 아니, 없는 게 좋다고요? 수업 자료는 제가 지금 공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네, 수업 자료는 지금 여기 공유 드렸고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자료는 여기 채팅창에 공유 드렸습니다. 다들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CNN의 히스토리를 좀 볼 겁니다. 알렉스넷, 르넷, SNET, VGNet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고요.